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성경에도 등장하는 재앙 메뚜기떼 황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뚜기는 우리에게 꽤 친숙한 곤충이죠. 적어도 이름은 한 번씩 다 들어봤으니까요. 우리에게 메뚜기는 그렇게 위협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메뚜기죠. 메뚜기는 매 산자에 뛰기를 붙여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습은 언뜻 보기에 귀여워 보이죠. 심지어 음식으로도 먹습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식용으로 쓰인 경우가 많이 나오죠. 전 세계의 여러 문화권에서 판매하고 당장 가까운 중국 시장에 가봐도 많이 판매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도 먹죠. 19세기 유럽의 여행자들은 이집트와 모로코 등에서 메뚜기를 먹는 것을 보고 책에 적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곤충은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적혀있지만 메뚜기는 먹을 수 있다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뿌리가 같은 종교인 이슬람도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곤충이 메뚜기입니다. 실제로 건강에도 좋고요. 하지만 물이 지어 다니는 순간 메뚜기는 더 이상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귀여운 메뚜기가 아니게 됩니다. 사실 귀엽진 않네요. 이름부터 바뀝니다. 메뚜기가 떼지어 다니면 황충이라고 부르죠. 영문명도 바뀝니다. 그래스호퍼에서 떼지어 다니기 시작하면 로커스트라고 부르죠. 모든 메뚜기가 무리지어 다니지는 않고 풀무치와 몇몇 종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국은 메뚜기 떼로 인해 역사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메뚜기라고 부르지만 해외에서는 인식이 조금 다르죠. 로커스트라고 부르는 메뚜기 떼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심지어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오죠. 사실 로커스트라고 불리는 종도 혼자 있을 때는 유해하지 않습니다. 숫자도 적고 농업을 하는 곳에서도 그다지 위협적인 개체는 아니죠. 도대체 메뚜기가 떼를 지어 다니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묘사된 것일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황충이 간대는 가을도 봄. 황충이 습격하면 곡식을 남김없이 쓸어가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추수절인데도 봄처럼 빈곤해진다는 뜻이죠. 로커스트라고 불리는 풀무치와 몇몇 종의 메뚜기는 일반적으로 독단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이 갖추어지면 행동과 습성이 바뀌며 무리를 지어 생활하기 시작하죠. 무리지어봤자 메뚜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사람도 무리지어 살기 시작하면서 강해지고 발전했죠. 실제로 무리지어 살면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메뚜기 떼도 마찬가지죠. 얘들은 몸의 색도 바뀝니다. 사막 메뚜기는 혼자서 생활할 때 유충의 색이 녹색이지만 무리지어 다닐 때는 검정과 노란색으로 바뀌죠. 게다가 크기도 더 커집니다. 확실히 위협적이어 보이네요. 보통 무리를 짓는다고 하면 몇백 마리, 많아봐야 몇천 마리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메뚜기 떼는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기본이 억 단위죠. 1천억 마리의 무리도 나오고 10조 단위의 무리도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메뚜기가 모이게 되면 그 지역의 곡식은 말 그대로 쓸려나가게 되죠. 메뚜기 떼는 마치 하나의 생물처럼 그리고 파도처럼 움직입니다. 파도처럼 보이는 이유는 앞에 개체가 먹이를 먹으면 뒤에 개체는 앞에 개체보다 조금 더 앞에 먹이에 이륙하기 때문이죠. 맨 앞에 개체는 앉은 자리에서 곡식을 다 먹고 다시 맨 앞으로 이동하고요. 사실 피해만 입히지 않으면 진풍경이기는 합니다. 조금만 먹으면 모르겠는데 메뚜기 떼는 엄청난 양의 곡식을 먹어치웁니다. 괜히 그 지역을 쓸어버린다고 하는 게 아니죠. 개체 한 마리가 자기 몸무게 이상, 심하면 2배까지도 먹어치우는데 무게로 따지자면 한 마리당 최소 2g 정도를 먹어치웁니다. 이게 억 단위로 몰려다니니 감히 신의 재앙이라고 표현할 만하죠. 게다가 배고프면 동쪽까지 먹어치우는 놈들이라 가까이 다가갔다가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전염병까지 달고 온다는 것이죠. 사실 메뚜기 떼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엄청난 거리를 말입니다. 사실 당연한 거긴 하죠. 날개도 달려있고 딱히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워낙 많은 개체가 뭉치다 보니 하루 이틀이면 곡식을 전부 다 먹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곡식을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서아프리카 대부분의 농업지역을 털었죠. 처음에는 수단과 니제르, 모리타니와 말리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무리를 지어 모로코와 알제리 북쪽까지 이동하며 곡식이란 곡식은 모두 털었습니다. 농작물 피해만 추산 25억 달러에 달했고요. 이렇게 메뚜기 떼는 공포와 기근을 만들어냅니다. 메뚜기 떼는 먹을 것을 찾을 때까지 바람을 타고 땅을 가로질러 이동하죠. 24시간 동안 100km를 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 국가에서는 농업을 주력으로 하는 국가 대부분이 가난한 국가이다 보니 메뚜기 떼를 맞은 국가는 더 큰 피해를 입죠. 그런데 크기부터 하는 짓까지 우리가 아는 메뚜기랑은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앞에서 몸의 색과 크기가 변한다는 말 기억나시나요? 휴레플스가 쓴 책인 인섹토피아라는 책을 보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려 생육 조건이 맞으면 메뚜기는 떼를 지어 해충으로 바뀌는데 대가리가 커지면서 몸집도 불어나고 날개는 오랜 시간 잘 날 수 있도록 길어지죠. 알도 일찍 낳고 여기서 태어난 애벌레는 금방 자라나며 행동까지 과격해집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일어난 메뚜기 떼는 이동 중에 만나 합쳐지죠. 집단 지성까지 생긴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장애물이나 무리에 위협을 가하는 무언가를 만나면 위협을 가하죠. 살충제를 뿌리는 비행기에 달라붙어 날개를 뒤덮고 끌어내리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현대에는 비행기를 살충제를 뿌리거나 날아가는 교류로 미리 상황을
상황을 알리고 대처를 할 수 있음에도 큰 피해를 입는데 과거에는 더 심했겠죠. 메뚜기는 오래 전부터 살았습니다. 성경에도 등장했으니 기원 전부터 있었겠죠. 메뚜기는 역사 속에서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등장합니다. 근본 있는 곤충이자 해충이죠. 고대 이집트에도 기록이 남아있는데 기원전 2470년부터 2220년까지 무덤에 메뚜기를 새겨놓기도 했죠. 기원전 9세기에는 중국에서 메뚜기 퇴치 장교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메뚜기의 번식 습성을 연구하기도 했죠. 기원전 203년 현재는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해 있는 카푸아에는 메뚜기로 인해 발생한 역병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서기 311년 중국 북서부 지방에서 메뚜기로 인해 발생한 역병은 지역 인구의 98%를 사망에 이르게 했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황충에 대한 기록은 꽤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태종 때의 이야기이죠. 야사이기는 하지만 메뚜기 떼가 창궐하자 몇 마리를 잡아와 그중 가장 큰 놈을 골라 니놈이 백성의 곡식을 갉아먹는다니 차라리 내 오장육부를 갉아먹어라 라며 먹어버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후로 메뚜기 떼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냥 재밌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대한 메뚜기 떼의 조건 중 하나가 넓은 대지이기 때문에 비교적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피해가 거의 없는 편이죠. 21세기에도 메뚜기 떼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인 2020년에는 동아프리카에서 발생해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건너오며 엄청난 피해를 끼쳤죠. 동아프리카에서 집계된 개체수만 3,600억 마리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이례적인 폭우에다 수온까지 올라가면서 메뚜기에게는 최적의 환경인 고온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유엔 식량농업기구인 FAO에 따르면 현대에는 전례 없는 수준의 재앙이며 성경에 기록된 수준이라고 하죠. 이걸로 또 종말이 다가온다, 심판의 증거이다 등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중국까지 건너올 수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대처를 하기도 했죠. 중국에서 농업은 GDP의 7%가량을 차지할 만큼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국은 본토로 들어오기 전에 메뚜기 떼를 없애야 했는데 선택한 방법이 재밌죠. 메뚜기의 천적인 오리를 파키스탄에 보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약 10만 마리 가량 말이죠. 하지만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이 사막지대인데다 너무 더워서 오리가 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죠. 다행히도 메뚜기 떼는 인도에서 진격을 멈추었습니다. 만약 메뚜기 떼가 다시 나타난다면 대책은 있을까요? 일단 메뚜기가 떼가 되면 워낙 피해가 크다 보니 메뚜기의 이동 패턴을 감시 추적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데저트 로코스트 와치라고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서 운영 중이죠. 애초에 나라를 넘나들기 때문에 개별 국가 단위에서는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역사적으로 메뚜기 떼를 없애기 위해 많은 방법을 시도해보긴 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화염방사기로 지지거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들을 사용했죠. 그런데 이건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당장 생각해보면 잘 먹힐 것 같지만 곡식도 함께 타버리는 게 문제죠. 제일 흔하게 사용되는 건 살충제입니다. 비행기에서 살충제를 살포해버리는 것이죠. 효과도 꽤 좋고 지금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 말이죠. 날개가 돋아 성충이 된 메뚜기 떼는 하루에도 엄청난 거리를 날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면 대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담으로 메뚜기 이야기를 하니 생각난 건데, 군대에서 시민성 검사 같은 거라면 나는 메뚜기의 종류를 100가지 이상 알고 있다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좀 웃기더라고요. 동기 중에 한 명이 귀찮다고 막 찍었다가 불려간 게 생각나네요. 신의 심판 메뚜기 떼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